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이스트. 같은 베이킹 기본 재료를 가지고도 재료의 배합, 반죽의 정도, 발효 과정, 오븐의 온도와 굽는 시간 등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죠. 개개인의 성격도 마찬가지랍니다. 베이킹 기본 재료 5가지가 있듯이 성격의 기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5가지 빅 5 요인들이 있어요. 바로 외향성, 신경증, 친화력, 개방성, 성실성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성격을 이루는 기본 재료들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기본 재료들이 버무려지게 되는데요. 개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 성장 과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버무려져요. 이는 베이킹에서 재료들을 혼합해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굽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개개인이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치 같은 재료들로부터 다양한 빵이 만들어지듯이요. 이렇게 나타난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5가지 대표 유형과 5가지 주요 삶의 가치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WPI랍니다. 바삭함, 고소함, 촉촉함, 부드러움, 풍미. 각자가 보이는 특성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만의 레시피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따르려 하며 내가 재료들을 배합한 것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구우려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빵이 만들어질 수 없을 거예요. 식빵이 발효를 하고 저렇게 커졌으니 나도 발효를 하면 좋겠다 하며 카스테라 반죽이 발효를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식빵 반죽과 함께 똑같은 온도의 오븐에 똑같은 시간 동안 들어가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빵이 만들어질까요? 켜켜이 층이 있는 크루아상을 보고 멋지다며 나도 저렇게 층을 낸다고 식빵 반죽이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의 본래 그 식감과 맛은 나타날 수 없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나만의 특성을 멋지게 드러내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낸다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다른 빵을 따라 똑같이 되려고 했기에 그 반죽은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실패라 여기게 될 거랍니다. 이렇듯 각자의 레시피는 모두 다르니 모든 반죽은 같은 온도의 오븐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똑같이 구워져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겠네요.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어요. 프랑스에는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이 거의 없습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의 원인을 아동 개인의 장애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에서 찾는 프랑스는 약이 아니라 아동 주변의 환경과 관계 개선을 치료책으로 삼습니다.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원인을 아동 주변의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정상으로 구워지는 빵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비교해가며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반죽은 불량품으로 취급하는 대신 오븐의 적정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성추행에 이어 선생님을 공격한 학생이 되고만 초등학교 2학년 지연이. 아직 한 학기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지연이 어머니는 또다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지연이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 다음에 이제 가위는 또 무슨? 가위는 이제 가위를 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훈이가 이제 수업 시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대요. 이제 손으로. 목 잘리는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이런 행동 많이 하죠? 네. 목에 갖다 대고 약간 끽. 네가 지연이한테 그 모습을 보인 거야? 엄마가 그 모습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걔가 유튜브 가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이래서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가 봐요. 지연이에게 목을 긋는 흉내를 내는 것은 무척 익숙한 동작이었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위가 있어서 가위로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가위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가위 앞에 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약간의 어찌 보면 의도도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지훈이를 데리러 갔을 때 가위를 막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지훈이한테 딱 쥐어주면서 지훈아,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줘봐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훈이가 이제 손잡이 쪽으로 줬어요. 선생님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보라면서 이제 제가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됐다고. 오, 훌륭한 선생님이네요. 제가 집에서도 이제 교육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지연이는 이제 수업 중에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아니까 앉아는 있는데 아마 그때 수업에 대해 뭔가 불만스러운 것이 있었거나 선생님한테 단단히 삐져 있었나 봐요. 그런 마음을 지연이는 평소에 많이 보았던 대로 가위를 손에 든 채 목을 긋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도 잘못인데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저런 나쁜 행동을 흉내내다니. 그러다가 진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선생님은 무척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어서 그 가위를 지연이의 손에서 놓게 해야겠다 생각하셨겠죠. 담임선생님은 지연이에게 가위를 달라고 했어요. 지연이는 가위 손잡이를 쥔 채로 휙! 그냥 자신이 잡고 있는 모양새 그대로 선생님에게 가위를 건네는 것으로 뭔가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공손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선생님에게는 지연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가위로 목을 긋는 흉내를 내더니 가위 날까지 나에게 들이댔어! 오직 보이는 행동만이 중요했지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의아했어요. 가위를 건네줄 때 손잡이 쪽을 향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면 되지. 선생님은 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이실까? 아이가 예의범절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가위를 들고 무슨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지연이가 가위 날 쪽을 향하게 해서 선생님에게 전달한 것이 또 공격이라고 빌미 삼고 싶으셨던 걸까? 굳이 왜 내가 보는 앞에서 지연이에게 가위를 쥐어주며 건네보라고 연출까지 하시지? 이번에는 지연이가 선생님에게 손잡이 쪽을 향하게 하여 가위를 건네드렸어요. 제가 교육을 시켰더니 제대로 전달을 하네요. 이번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네요. 내일 집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연이가 바르게 행동할 거예요. 아니, 어린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애가 무슨 행동만 하면 왜 자꾸 다 공격이라고 하세요? 우리 애를 너무 나쁘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아무리 반복하여 알려준다고 해도 지연이는 ADHD라는 정신병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돌출 행동을 할지 몰라요.
네, 그랬어요. 어머니 마음 바뀌시면 아, 전화해달라. 특수반 언제든지 특수반 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네. 선생님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는 항상 지연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작하여 특수반으로 끝나고 있네요. 이때 상담실에 꽈당 넘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계속 움직이던 지연이의 오빠 민수가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민수야,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플 거다. 야, 선생님이 좀 미안해. 네가 틀림없이 넘어질 것 같았는데 내가 경고를 주려다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뭐 뒤로 넘어져가지고 네가 머리가 깨질 것 같지는 않고 넘어지면 아프기는 할 텐데 그럼 너 두 번 다시 이제 그 행동을 안 할 거라는 생각에서 기다렸단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미안하네. 네가 아픈 걸 보니까. 근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 조금 아플 거야.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 괜찮았고. 그래, 그 마치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 그래. 나는 이런 지금 이런 행동들이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얌전히 가만히 안 앉아 있으니까요. 네네. 사실 민수는 한참 전부터 의자를 계속 까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도 없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 수도 없었고 동생들은 밖에 나가 있었고 너무 지루하고 심심했거든요. 만약 수업 시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선생님으로부터 똑바로 앉아, 수업에 집중해야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겠죠? 그리고 민수는 잠시 그런 행동을 멈출지는 몰라도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느끼게 되면 또다시 그런 행동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번에 더 큰 소리로 지적하고 혼내다가 민수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더 나아가 민수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아이로 지목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직접 이해하고 깨달으며 알아나가야 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황 박사님은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던 것이랍니다. 민수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여서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위험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자빠지고 난 뒤 그날 민수는 2번 다시 의자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차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상담 중 민수가 잠시 일으켜준 이벤트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상담 중 벌어진 장면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루할 때 뭐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연이가 수업 중 하기 싫은 걸 표현하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공격이라고만 몰아세울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런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담임선생님은 지연이 같은 아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내키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선생님의 지시에 모든 아이들이 잘 따라야 하며 그래야지만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기에 오히려 수업 시간 선생님의 지시에 하기 싫다며 따르지 않는 아이의 행동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고 비정상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이런 아이의 행동에 대해 가장 그럴듯하게 납득시켜준 것은 바로 정신과 의사선생님의 설명이었어요. 사실 이제 ADHD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는 정확하게 입증이 된 원인은 없으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원인 가설은 그 뇌의 도파민 가설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뇌에서 우리가 이제 뇌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어느 정도 적정량 분비가 되어줘야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하고 참아내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도파민의 어떤 그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수업 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돌출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 뇌발달 자체가 정상적인 뇌발달하고 ADHD가 있는 애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발달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지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약물 치료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 아, 그런데 지연이 부모님들은 왜 약물 치료를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실까? 담임 선생님은 지연이가 약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특수반에라도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